자, 어디에 사야 되는지 물어보기 전에 네네. 우리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보자고요. 네. 경제 전망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전문가들 보면 막 어디 막 자료를 수집하잖아요. 네네. 한국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산시간의 세계 경제 성장률, 환율, 국제 유가와 같은 이런 대외 변수들을 가지고 산식을 하나가 있고, 첫 번째 산식. 두 번째 산식은 GDP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증감률을 전망하는 거죠. 예.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는 또 GDP를 구성하는 산업별, 결국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산업이 10가지다 만약에. 예. 그럼 10가지 산업의 총 부가가치 이것들을 다 합하면 GDP잖아요. 결국 이제 산업의 주요 산업들의 성장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위주로 갈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경제연구원마다 근데 어렵죠? 또 결과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산식이 좀 다릅니다. 아, 산식이 달라서 다르죠. 산식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경제를 볼 때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동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잖아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개별 위원들이 스탠스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 분은 조금 더 가계부채나 부동산에 포커스를 둔 분이에요. 근데 아니다, 아직 동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은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아직 경제 충격을 딛고 일어나지 못한 실물 경제를 더 포커스를 두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상해야 될지 인하해야 될지라는 스탠스가 달라지듯이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 연구기관들도 그 스탠스가 다르다고 생각되고, 이거는 하나의 테크니컬한 이슈인데 예. 성장률 전망치를 한 날짜에 같이 발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먼저 발표한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랑 똑같이 찍지는 못합니다. 아,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 2022년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예. 늘상 그 거슬 수 없는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 네. 거슬 수 없는 흐름은 이제 패러다임 패러다임? 혹은 이제 트렌드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근데 거슬 수 없는 흐름 한 가지가 디지털입니다. 역시나. 덜. 그래서 디지털 화폐 얘기는 했었고요. 예, 했었고요. 그뿐 아니라 22년에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게 통상 축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통상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던 요소인데 네. 통상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게 디지털인데 한 가지가 디지털세 부과 예. 또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미 청정 네트워크 선언했죠. 아, 예. 그래서 우리 미국의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국민의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가 중국에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견제인 거예요. 그죠? 디지털세도 견제잖아요. 예. 이제 합리적인 보호무역인지 비우회적인 그런 비관세 장벽인지 그것을 논하기 전에 어쨌든 그것들은 디지털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이 조건 중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아. 왜냐하면 예. 미국에서 이미 경험했는데 뭐 브랜드의 자동차가 대량 리콜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리콜되는 게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디지털적인 결함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자동차 결함이 있어가지고 AS 센터 가져가면 벤치 들고 안 오시죠? 노트북 들고 오세요. 기계 꽂더라고요. 네, 노트북 들고 두 개 꽂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아니면 클라우드 상에 있는 그런 데이터적인, 그러니까 데이터 해킹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판단하기 어려우십니다. 컴퓨터라 봐야 되겠네요. 컴퓨터. 저는 적어도 전자제품.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해보세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시큐리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과거에는 물리적 보안을 했다면 미래에는 사이버 보안. 그래서 이미 움직임이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부터 하나는 인수했죠. 이게 자율주행 영역, 전장산업에 뛰어들기 위한 움직임인데 하만이 진짜 강한 게 사이버 보안입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벨럼이라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솔루션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많은 국가가 사이버 보안 영역을 해결하지 못했다. 너네 거 수입 안 돼.
라는 조항을 계속 추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유망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의 변화가 사이버 보안이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영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시작할 겁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데이터 보안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비자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여러 제품 소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 선언도 굉장히 한 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디지털만큼. 네, 디지털보다 조금 더 거센 흐름이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미 2015년쯤에 4차 산업혁명 붐이 일었잖아요. 그랬다가 2021년부터는 탄소 중립 붐이인 거예요. 예. 그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5년 12월에 195개 나라가 모여서 약속했죠. 파리 기후협약이죠. 예. 지금 20년 12월까지 각국이 어떻게 탄소 중립할 것인지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자.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썼던 게 20년이고요. 그때까지 구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21년부터는 이행이에요. 예. 실제로 테크니컬하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이미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21년부터 유상활동 비중이 10%나 늘었어요. 이것은 탄소 배출 허용량을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A기업은 탄소 배출을 저감해요. B기업은 저감 못했어요. 더 늘었어요. 예. 그럼 B기업은 탄소 배출할 수 있는 권한, 탄소 배출권을 얘한테 사와야 돼요. 우리로 치면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고 슈퍼에서 안 파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거래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비유세요? 정확하십니다. 종량제 봉투가 똑같고 예. 종량제 봉투가 떨어졌으면 남는 사람한테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찰제 같은 거네요. 그럼 그런 경쟁제네요. 와. 그러니까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합니다. 와. 근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요. 거래량도 늘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 탄소 중립에 투자하라 이 얘기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투자하라. 그런 ETF가 있거든요. 있어요. 아. 예를 들면 EU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에 추정한 거. 예, KRB에 그렇죠. ETF도 KRB에. 있고 국내에도 4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예. 그 밖에도 ESG ETF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런 영역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슬 수 없는 변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2030년까지 미국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를 친환경차로 하겠다. 그리고 포드나 뭐 랜드로버나 그 수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2025년까지 100% 신차 판매를 전기차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센 움직임,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요, 2025년부터 신차 판매 금지예요. 그 경유차나 가솔린차 예. 금지예요. 그리고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해요. 이게 아까 통상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린딜이라고 해요. 예. 아까 디지털 보호무역주의라고 했는데 또 다른 하나 그린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시대가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얼마 전에 IPCC에서 강력하게 권고했죠. 지금부터 우리 지구 온도가 1.5도씨가 더 올라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된다. 그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그만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좀 투자하는 거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미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21년 전망서에도 담았었는데 네, 봤었어요. 예. 예, K 컨텐츠, 예.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부상 이거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오징어 네. 게임 터지면서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전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쉬웠다고요? 왜냐면요, 예. 오징어 게임을 제가 예상하진 못했죠. 제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엔터 산업의 부상을 예상을 했던 것처럼 역시 이 디지털 컨텐츠 산업,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는 게임이 굉장히 커요. 그쵸. 그리고 캐릭터가 굉장히 큽니다. 그 밖에 음악, 방송, 영화, 그 출판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예. 이런 컨텐츠 산업은요, 출액 기준으로 너무 놀라운데 2005년부터 추계가 가능해요. 그 통계가 액세스가 그때부터 가능한데 단 한 번도 안 줄었어요.
계속 성장하는 계속 거다. 성장해요. 근데 20년에 우리나라 보면 세계적으로 언택트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예. 그럼 21년, 22년 당연히 언택트 시대에 뭐 하겠습니까? 컨텐츠를 보죠. 예, 우리가 사람 만날 시간이 줄고 상대적으로 컨텐츠 산업에 대한 니즈가 커지죠. 그래서 21년 디지털 컨텐츠 산업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새로운 현상, 뉴 웨이브가 여는데 그동안에는 플랫폼이 중요했던 시대에서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로 간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많아지니까 예. 독자들이 여러 개를 구독해요. 그러다가 재미없어지면 빼요. 왜냐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에 따라서 플랫폼을 이동해 가요. 앱을 지운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앱. 그래서 이런 OTT 플랫폼들이 서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이르러요. 그러면 OTT 회사들은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대신 어떤 컨텐츠를 쥐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걸 잘 쥐기 위해서 계속 돈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 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되고, 넷플릭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구독자가 정체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오징어 게임이 확 뛰면서 90여 개국에서 다 1위를 하죠. 예. 그러면서 넷플릭스 구독자가 기하급수로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컨텐츠에 투자를 하는 거고, 특히 지금까지는 그냥 넷플릭스가 혼자 다 해먹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디즈니가 이미 올해 11월에 상륙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나라도 이미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CJ E&M에서 SM을 인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컨텐츠 전쟁이에요. 카카오도 엔터사를 많이 인수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예. 그리고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뭐 전인구 소장님한테도 연락을 주겠지만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이런 경제 교육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인 교육 컨텐츠 아니면 뭐 이런 엔터 관련 컨텐츠 이런 확보를 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더 오래 머물게 하려는 전략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디지털 컨텐츠 산업은 또 더군다나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해서 더 크게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새로운 이런 컨텐츠 산업에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울렛 전쟁이 한 장 있었잖아요. 네. 어디가 더 크냐, 네. 어디가 더 명품 매장이 많이 들어왔냐 이래가지고 네. 막 서로 뭐 여주에다 지으면 이천에다 짓고 뭐 파주에도 두 개가 있고 서로 막 이렇게 됐던 것처럼 네. 예전에는 아울렛 자체가 돈을 버는 줄 알았더니 아울렛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잘 파는 명품 산업들이 떴던 것처럼 이제는 K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잘 팔리니까 네네. 이제 약간 이제 값과 을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럼요. 그 옛날처럼 이제 헐값에 파는 게 아니라 제값 다 받고 팔 것이다. 그럼요.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겠네요. 저는 예. 또 한 가지 예. 컨텐츠에서 머물지 않고요. 별에서 온 그대가 엄청나게 성행하면서 엄청났죠. 예. 거기서 부수적으로 늘어난, 그러니까 컨텐츠 말고 이걸 K 프로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왔거든요. K 소비재, K 프로덕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난 일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치킨이죠. 그래서 할인 주가가 크게 솟았었죠. 이런 거예요. 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오징어 게임과 같은 네. 이런 컨텐츠 수출이 늘면 거기서 노출된 여러 K 프로덕, K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늘어요. 그런 것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관심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구독 경제까지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연결됩니다. 예. 구독 경제가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합니다. 원래 구독 경제는요, 이 컨텐츠 산업에서 시작됐어요. 혹시 그 고등학교 예. 때 예. 어떻게 음악 들으셨어요? 우선은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네. 음악을 돈 주고 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 뭐 소리바다 같은 거. 그러니까 예. 지금 딱 정확히 다운로드 세대예요. 그 다음에 멜론으로 넘어갔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중학교 때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구매했던 거예요. 예. 소비했던 거예요. 레코드 사가가지고. 그렇죠. 구매였던 예.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음악 듣는 방식이 다운로드 방식으로 바뀌죠. 예. 근데 여기서는 시장에 문제가 있죠. 저작권이라는 예. 문제. 그게 스트리밍으로 바뀐 거예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구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에서 구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멜론도 제가 네.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던 그렇죠. 중이었는데 네. 이제 다운로드도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월 돈 내고 네. 아무 때나 듣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매에서 구독으로의 전환이 있고 이 컨텐츠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들이 또 차별화된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인데 그냥 내가 음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얘가 틀어주는 거죠. 내 기분과 감정과 저의 기호를 반영해서 당신은 지금 이런 음악을 필요로 할 거야 하면서 그 음악을 틀어주죠. 그럼 그 영화로 보여준 게 넷플릭스가 된 거고. 그렇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스포티파이 음악을 틀으면 자연스럽게 이무진의 다망할게를 틀어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 이거 제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죠. 예. 네. 그런 것처럼 구독 경제로의 전환이 일기 시작했는데 그런 샘플을 보고 그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움직입니다. 자동차도 구독이죠. 요새 외제차 구독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제 구매를 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특히 MZ 세대들이 내가 비록 알바생일지 모르지만 보여지기로는 플렉스하고 싶은 거죠. 적어도 SNS상에서는 나 외제차 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소유할 수는 없지만 구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유식 구독이라든가 연도날 구독이라든가 그리고 꽃도 2주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배송이 옵니다. 계절의 수요에 맞게. 네. 근데 제가 꽃을 그때마다 사는 것보다 더 싸요. 그림과 오픈 갤러리 같은 경우는 맞아요. 있어요. 그림, 예. 그죠? 그림을 계절마다 바꿔주는 거죠. 예. 이게 다 구독 서비스인데요. 일본에서는 기린 맥주 있죠. 예. 기린 맥주는 생맥주를 구독하게 해요. 그러니까 생맥주 탭을 집에 하나 놓고 예. 되게 귀여워요. 놓고 생맥주가 뭐 2주에 한 번씩 배송이 옵니다. 오. 그러니까 산업을 가리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서 구독 서비스를 전환이 일어나요. 이게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노리는 건데 락인 이펙트. 당신을 내 소비자로 가둬놓겠다. 구독이 아니면 예. 마트 갈 때마다 면도날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쩌면. 그쵸? 예.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서 보이는 아무 커피숍이나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파리바게트의 구독 서비스를 샀으면 한 달간 그만큼의 커피는 무제한 무료니까 예. 거기로만 가는 거죠. 맞아요. 이게 락인이에요. 날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제 구독 서비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소위 전인구경제연구소라는 플랫폼은 어떤 컨텐츠를 담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컨텐츠 전쟁인 거죠. 똑같습니다. 이것을 컨텐츠 유목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예요. 예. 컨텐츠 따라서 플랫폼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구경제연구소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쵸. 그래서 컨텐츠를- 더 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또 초대를 해서 네. 저희 채널 안에만 있으면 여러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게.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4부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야기 안 한 게 이 책 안에 좀 더 있죠. 엄청 많죠. 예. 어떤 내용들이 또 들어있나요? 그 밖에도 예.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테이퍼링 이야기, 예,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그 얘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편이 아예 따로 있겠고요. 뭐 한국 경제 관점에서도 여러분 이제 취업 준비자라면 고용 시장의 회복 언제 될까? 지금 22년 고용 없는 경제라고 했는데 또 가계 부채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한지 그런 이슈들도 다 터치를 하고 있고요. 산업 관점에서도 지금 다루지 않았던 제가 한 가지 또 뭐 말씀은 다 안 드리겠지만 HR 플랫폼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유연근무 시스템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HR 플랫폼을 도입하지 않으면 인재 영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디지털 인재들, 인공지능 전문가를 영입하고 싶으면 기업들이 HR 플랫폼을 확보해야 돼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이 인재 채용에.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소위 스마트 워크 시스템이죠. 그것을 만들기 위한 HR 플랫폼에 대한 부상, 뭐 이런 것부터 뭐 수소 경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좀 담아놨죠. 네. 그러니까 2022년 경제 전망 책, 그러니까 매년 나오듯이 네. 이 책 한 권이면은
내년에 대한 경제를 다 이해할 수 있다. 구독이네요, 이것도. 구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2050년까지 모으셔야 합니다. 읽지 않으셔더라도 꼭 꽂아놓고 모으셔야 됩니다. 비용 대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네. 카카오 선물하기로 연말에 선물도 많이 하시면. 저 2022년 저희 구독자들에게 또 한마디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에 여러분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느끼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아마도 22년의 그림이 안 보여서예요. 우리는 그 늘상 미래를 살거든요. 지금도 미래, 또 미래잖아요. 계속 미래를 살기 때문에 22년의 미래를 먼저 한번 들여다보고 그 방향성 하에 좀 준비된 날을 만드신다면 여러분께 22년을 준비하시는 재테크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뭐 기업 경영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2년 혼돈의 안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 되길 예, 하여튼 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